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세큐리티 뉴스입니다. 저는 이번 주말까지 국방TV와 군사TV 임시 진행을 맡은 편집국장 이희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은 러시아가 국외로 탈출하는 주민들을 붙잡기 위해서 국경 검문소를 설치하고 이 검문소에 동원센터까지 두고 현지에서 주민들을 징집해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미국이 11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무려 18문의 하이마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현재 격전이 진행 중인 동부전선 도네츠크주의 리만이 이번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포로가 잡히거나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소식, 이 세 가지를 메인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전과와 주요 전선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발표한 2022년 5월 29일 러시아군의 전사자 숫자는 58,580명으로 어제 대비 430명이 늘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는 각각 13대와 20대의 전과가 보고되었고 차량은 9대, 야포는 4문이 추가로 파괴됐습니다. 무인항공기와 미사일은 각각 6대와 4대가 격추됐는데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 의존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전선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어떠한 영토 침탈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러시아가 최근 실시한 점령지역 합병 투표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전선에 남아있는 러시아군은 항복하거나 도망가거나 푸틴에 저항하거나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살 수 있다 라면서 러시아군에게 이제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러시아의 불법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에 우호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중국과 이스라엘,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합병 투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자포리자주에서 S-300 방공포대 3개소를 파괴했고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을 이용해서 수호이 24나 수호이 25 공격기의 표적을 지정하고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유인기, 무인기 합동전술을 구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러시아군 포로들이 자신들이 몇 차례나 후퇴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제 전차를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M1A1 전차가 트레일러 위에 실려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우크라이나 모처에서 촬영됐다고 하는 이 사진은 트레일러 위에 M1A1 전차로 보이는 전차의 뒷부분이 보입니다. 불과 지난주에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이 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차를 받았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운용할 능력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전차를 공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이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촬영된 사진이 맞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미국제 전차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인프라 구축 작업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 동원령이 얼마만큼 혹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러시아 내에서 푸틴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징집병 복무를 마친 청년들만 동원하던 러시아의 30만 부분 동원령은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청년은 물론 60대 이상 고령자도 무차별로 동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동원센터를 세우고 성인 남성들을 무자비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부분 동원령은 공식 발표된 것처럼 30만 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는 연령대를 고사하고 성인 남성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잡아다 전선으로 내몰고 있다고 다수의 러시아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현 시각 9월 29일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 청년들은 가족과 함께 러시아와 육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 필사의 탈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원 대상자가 국외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검문소 설치를 확대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조지아 국경 일대에는 아예 국경 검문소 옆에 동원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이 동원센터는 국외로 출국하는 성인 남성은 이유 불문 연행해 신분을 확인하고 선별 기준에 대한 안내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 구금했다가 차량에 태워 동원 부대로 입소시키고 있다고 러시아 청년들은 성토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동원이 청년층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을 비롯한 연방 내 자치공화국들에도 동원령을 내리고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하면서
60세 이상의 고령층까지 잡아와 군복과 총기를 내어주고 전선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원된 장병들은 군번이나 명찰도 없는 전투복을 받고 2차 대전 때 소련군 보병이 쓰던 탄띠와 낡은 AK-47 소총을 지급받고 있는데요. 장병들은 어떠한 훈련이나 교육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자신들을 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러시아 당국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벨고로드와 크림반도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 일부 오신트 정보에 따르면 동원된 예비군들에게는 여유 탄약이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고 식량 역시 이틀분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알과 식량도 주지 않고 군번과 이름도 없이 전장에 세우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전투원이 아니라 대포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국경 검문소 근처에 세워진 임시 동원센터입니다. 차량을 갖다 놓고 여기에 총참모부 동원국 소속 요원들을 데려다 놓고 국경을 빠져나가는 러시아 주민들을 검문 검색해서 징집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가는 겁니다. 원래 러시아가 이번 동원령을 통해서 잡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대에서 40대 연령 구간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가운데 대위계급장을 달고 있는 이 어르신이 20대에서 40대 연령대로 보이십니까? 자, 이분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이 총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20대로 보이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급된 군장류, 무기류를 보면 전투복은 현재 러시아군이 제식으로 채용하고 있는 디지털 픽셀 전투복이 맞는데 무기는 AK-47이나 AKM, 탄띠는 2차 대전 소련군 보병이 사용하던 탄띠입니다. 이 AK-47 소총을 갖고 있다라면 최소한 이 소총에 여유 탄약을 넣을 수 있는 탄입대라고 하죠. 그 탄입대라는 것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징집된 러시아군 병사들의 상태를 보면 이 탄입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여유 탄약이 없다라는 오신트 소식통들과 러시아군 청년들의 성토가 맞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전쟁에서 탄창 하나만 가지고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인즉슨 러시아군이 이 동원 장병들을 정상적인 전투원이 아니라 대포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징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사진은 영상을 캡처해서 이 세 장을 나란히 나열한 겁니다. 이 동원 장교가 러시아어로 장병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줄 것은 총과 탄입대밖에 없다. 침낭, 의약품은 알아서 조달해라. 아니 세상에 어떤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보급물자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전선으로 내모는 군대가 있습니까?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특히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내려가는데 이 우크라이나 지역도 야간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라스푸티차가 끝나고 나면은 혹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장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침낭이나 의료품조차 지급하지 않고 전선으로 내몰겠다. 가서 죽으란 이야기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30만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대규모 병력, 어떤 현대화된 전투 장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고 그냥 복색만 러시아군 전투복으로 맞춰 입고 거기에 구식 소총을 주고 예비 탄약은 주지도 않고 예비 식량이라든가 의약품, 침낭도 없이 전선에 들어가는 이런 병력들, 정말 전투 자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무자비한 동원은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선에 동원 예비군으로 들어간 이 장병 한 명 한 명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SNS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공유할 수 있죠. 자국민을 전선에 대포밥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면 과연 그런 짓을 하는 정권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번 전쟁 늦어도 내년 봄 정도가 되면 푸틴과 크렘린에 앉아있는 위정자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은 푸틴과 크렘린의 위정자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월 말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M142 하이마스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숫자는 16문입니다. 불과 16문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하이마스가 무려 18문이나 우크라이나군 인벤토리에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11억 달러 규모의 대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 예산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18문의 M142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대량의 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미 국방부가 현지 시각 9월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18문의 하이마스와 하이마스가 쓸 대량의 탄약, 150대의 험비 전술 차량, 150대의 중형 전술 트럭, 전차나 장갑차 수송에 필요한 대형 트럭과 트레일러 각각 40대와 80대, 20대의 다목적 레이더와 각종 통신 시스템, 카운터 드론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압도적인 화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 18문의 하이마스가 추가로 공급되는 것은 러시아군의 동원령 선포와 인해 전술에 대한 대응 화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차후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하이마스와 탄약 지원 발표 직전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육군 전술 탄도미사일 시스템, 이른바 에이테킴스의 순차적 퇴역과 후속 모델인 프리즘 미사일 전력화를 발표했는데요. 미 육군은 지난주 록히드 마틴 측과 프리즘 미사일 초도 양산을 위한 7,74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3 회계년도부터 미 육군에 인도되는 프리즘 미사일은 에이테킴스 한 발을 쏠 수 있는 컨테이너에 2발이 들어가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차세대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에이테킴스의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불과한 것에 비해 프리즘은 기본형 500km, 개량형은 10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갖출 예정입니다. 특히 프리즘은 탄두 중량이 줄어든 대신 명중 정밀도를 크게 높이고 전표적 제압 능력을 크게 강화한 얼터넛 탄두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 탄두는 사전에 입력된 작은 원 안에 대량의 텅스텐 자탄을 고속으로 쏟아부어 밀집 병력은 물론 기갑 차량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위력적인 탄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미국이 퇴역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재고를 우크라이나군에 넘기고 여기에 더해 전쟁이 내년 봄 이후까지 장기화될 경우 프리즘 미사일을 공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에이테킴스와 프리즘이 공급될 경우 러시아의 후방 지원기지 역할을 하는 국경주 전부는 물론 모스크바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프리즘 미사일,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린 미사일인데요. 에이테킴스의 뒤를 이어서 MLRS와 하이마스에서 대량으로 운용될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LRS는 227mm 유연장 로켓 캐니스터를 2개를 장착할 수 있고요. 하이마스는 하나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그 캐니스터 하나에 에이테킴스 한 발 또는 프리즘 2발이 들어갑니다. 이 프리즘은 프리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이테킴스라고 하면 강철의 비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이테킴스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수의 고폭 파편탄을 지상에 마치 비처럼 뿌리는 무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역 제압을 하는 무기인데요. 에이테킴스가 처음에 개발됐던 그 목적은 과거 냉전 시절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이 엄청난 숫자의 전차를 몰고 내려왔을 때 넓은 면적에 대량의 파편탄을 뿌려서 전차를 동시에 한꺼번에 많이 잡겠다, 이런 컨셉으로 만든 미사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수만 대씩 전차를 가지고 있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써야 될 만큼 대규모 전차 부대가 밀고 내려오는 경우도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에이테킴스 같이 광역 제압용 무기는 도심 지역에 틀어박혀 있는 적에 대해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괴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콜라테럴 데미지가 생기죠. 주변에 부수 피해가 생기면서 민간인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에이테킴스의 후속 모델로 개발된 프리즘은 파편탄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파편탄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탄두가 개발됐습니다. 자, 이 사진은 프리즘 미사일의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이 프리즘 미사일 탄두를 시험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탄도 무기는 CEP라고 해서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요. 원형 공산 오차라는 것은 10발을 쐈을 경우에 그 반수, 즉 5발이 분포되는 그 점들을 원으로 그려서 그 직경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표기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원형 공산 오차가 수십 미터 단위인데요. 이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미터 단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작사 측이 미리 준비해놓은 이 원형 안에 정확하게 중앙에 내리꽂혀서 폭발합니다. 이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파편은 텅스텐 막대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으로 낙하하는데요. 인마살상은 물론이고 전차의 상부 장갑도 뚫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왜 이 프리즘 미사일을 먼저 말씀드렸냐면 우크라이나군에는 이미 하이마스와 MLRS가 대량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요. 미국은 이 하이마스 그리고 MLRS에서 프리즘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제 2023 회계년도, 그러니까 이번 올해 10월부터
이 프리즘 미사일이 미 육군에 납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거리 300km짜리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전과도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 갑자기 프리즘이 왜 나왔을까? 이번에 미국이 하이마스 18문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공갈을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핵무기로 똑같이 상호 확증 파괴를 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모스크바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장거리 타격 자산은 필요하게 된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한 직후에 하이마스 추가 공급 발표가 나왔고 같은 시기에 프리즘 공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지도상에 한번 도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빨간색 원은 사거리 300km,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카프카스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사거리를 표시한 곳이고요. 이 노란색은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에 있는 체르니히우주 국경선에서 프리즘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 사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도식한 겁니다. 자, 모스크바가 사정권에 들어오죠. 물론 이 프리즘 미사일 가지고 러시아를 크게 압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핵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 우크라이나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거리 500km짜리 흐림투 미사일이라든가 미국이 지원할 수도 있는 이 프리즘 미사일을 통해서 모스크바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위협, 최소한의 억제력은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하이마스가 추가로 공급된다는 것은 지금 러시아군에게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큰 청천벽력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30만에서 1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총이나 어떤 무장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전선으로 내몰고 있죠. 이것을 속된 말로 우라 돌격을 시킬 거다라고 합니다. 우라, 러시아 말로 만세라고 하죠. 러시아군은 30만 명에서 12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 동부전선에서 대규모 재파식 공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현재의 불리한 전황을 타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파식 공격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밀집 병력들, 아까 제가 에이테킴스가 뭐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밀집해 있는 전차나 병력들이죠. 아마도 러시아가 이 대규모 병력을 가지고서 동부전선에서 축차 공격을 시도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먼 거리에서는 에이테킴스, 근거리에서는 MLRS나 하이마스에 탑재되는 227mm 로켓으로 그야말로 강철의 비를 내릴 겁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번 11억 달러 규모의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무기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너희의 그런 재파식 공격 따위는 통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 크렘린이 미국의 이 메시지를 좀 제대로 알아듣고 지금이라도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포기하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소 5,000명에서 7,000명의 러시아군, 정확히는 루안스크 제2군단 병력과 소수의 러시아군이 고립되어 있는 리만이 그야말로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시 경계선을 완전히 에워싸고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이제 리만의 러시아군, 항복과 옥새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최소 4개 여단 이상의 병력으로 도네츠크주 북부의 리만을 완전히 포위했으며 당장 항복하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공세를 시작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9월 29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시각으로 9월 28일 오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이 최후 통첩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정규여단을 비롯해 국제군단 등 대규모 병력이 리만을 완전히 에워쌌으며 29일까지 항복하지 않을 경우 전면 공세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후 통첩을 받은 러시아군은 독전대 역할을 하던 일부 장교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약탈한 민간 차량에 탑승해 동쪽으로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이 차량은 우크라이나 BTR-4 장갑차가 버티고 서 있던 검문소를 강행 돌파하려다가 기관포 사격을 받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은 러시아군 통신을 감청한 결과 리만에 고립된 러시아군 병력의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 전투 능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소수의 러시아군 독전대 병력이 남아있어서 적들이 항복을 결정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리만은 도네츠크주의 최북단 지역의 전략 요충지인데요. 세베로도네츠크와 달리 고층 건물이 거의 없어
러시아군이 시가전을 벌이더라도 승산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리만의 러시아군이 항복한다면 이번 전쟁 개전 이래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포로가 잡힌 사례로 기록될 것이고, 만약 옥쇄를 선택한다면 세베로도네츠크 전투에 이어서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전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만의 러시아군 부디 항복해서 목숨이라도 보전하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군 당국 그리고 여러 오신트 채널들이 밝히고 있는 리만 지역 주둔 러시아군의 숫자는 약 7,000명 정도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으니까 현재는 5,000명 미만으로 감소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병력이나 화력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데 항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독전대 때문입니다. 독전대. 여러분, 영화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군대의 장수들이 물러나면 내가 뵐 것이다, 이런 대사를 했던 그런 영화나 사극들 많이 보셨죠? 독전대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군이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했을 때 후퇴나 도주를 하려고 하면 같은 아군이 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는 것인데요. 지금 이 리만에 고립되어 있는 러시아군은 러시아 정규군이 아니라 루안스크 제2군단, 즉 돈바스 반군입니다. 이 반군 조직은 개전 초부터 제대로 보급을 받지 못했고 지금 현재도 여러 전투에 투입되면서 격파와 재편성을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 전투 능력을 거의 대부분 상실하고 문자 그대로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병력의 뒤에 러시아군 코사크 연대, 러시아 공수군, 이런 애들이 독전대 역할을 하면서 후퇴하지 못하도록 이 병력들의 뒤통수에서 총구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최후 통첩을 보내니까 이렇게 독전대 역할을 하던 장교들이 이렇게 지프를 타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크라이나군이 검문소에서 촬영한 영상을 캡처해서 시간대별로 3장을 나열한 사진인데요. 자, 멀리서 이렇게 차량이 다가오죠. 우크라이나군 기관포가 불을 뿜고 앞에 있는 병사가 대전차 로켓을 발사합니다. 불덩이가 된 이 차량 안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나오는데 유튜브 검열정책상 그 시신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군 장교였다는 겁니다. 지금 리만에 고립되어 있는 루안스크군은 아마 두려운 게 있을 겁니다. 독전대도 두렵지만 만약에 자신들이 포로가 됐을 경우에 2014년 돈바스 내전 당시부터 자신들이 벌여왔던 전쟁 범죄 행위들, 이 전범 행위들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포로로 잡히더라도 포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전범 재판소에 서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했죠.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포로 대우를 해주겠다.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 루안스크 2군단은 굉장히 많이 격파됐었고 재편성을 여러 번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4년부터 2022년 개전 직전까지 돈바스 내전에서 활동했던 병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고립되어 있는 병사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황을 추적하고 있는 오신트 소식통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전선이 바로 이 리만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루안스크군 병력들이 항복한다면 수천 명 단위로 항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전 이래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포로가 잡힌 전투로 기록될 것이고요. 만약에 끝까지 옥쇄를 하겠다, 항복을 거부하고 계속 전투를 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군은 이 도시만으로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미 완전히 포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화포를 동원해서 그리고 공군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포격과 공습으로 이 농성 중인 병력을 처리하겠죠. 이제 루안스크도 그렇고 도네츠크도 그렇고 푸틴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돈바스 해방이라는 명분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만에서 농성 중인 루안스크 반군들 부디 항복해서 목숨을 보전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큐리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